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 다들 바쁘신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물리학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지난번에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에 이어서 2탄으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조금 어렵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어가지고, 최대한 좀 쉽게 해보려고 하는데, 하여튼,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순간의 물리학은 카를로 로벨리가 지었고, 사실 이 책은 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하고 그냥 잡지에 실린 정말 물리학의 소개 정도밖에는 안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조금 늘린 면도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다 들어가고 거기에 제 개인적인 해석과 의견이 좀 들어가 있으니 그거는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모든 순간의 물리학은 이탈리아의 과학 일간지 솔레 24 올해의 부록 도메니카의 시리즈로 발표된 것입니다. 그래서 워낙 카를로 노벨리가 유명한 과학 학자이기 때문에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여러 그 과학 잡지에서 이렇게 많은 연재를 부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신의 어떤 물리학을 여러 챕터로서 나누어서 소개를 하고 자신이 물리학으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견해를 마지막 강의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론이라는 제목인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론은 이 다음 페이지에도 나오겠지만 그 누군가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그 원리를 보고 이 상대성 이론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까를로 로벨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론으로 상대성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자역학이고요. 세 번째는 우주의 구조, 네 번째는 입자, 다섯 번째는 공간 입자, 여섯 번째는 시간의 그 가능성과 블랙홀, 그리고 7번의 마지막 강의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로서 카를로 로벨리가 물리학자로서 우주를 관측하면서 자신이 물리학을 통해서 바라보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신의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같은 입자와 공간 입자인데 이 공간 입자는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결합해서 만든 공간을 양자화해서 내놓은 그런 개념인데 이것은 어떤 입자의 그 상세 내용으로 좀 중복이 되면서 좀 더 깊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공간 입자는 따로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자로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강의 그 시간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해서 이미 설명한 내용이 중복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미리 그 예고를 드린 것처럼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 우주의 구조, 입자 요거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강의로서 나는 누구인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론으로 상대성 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제 개인적 의견이 들어가지 않은 지극히 책의 내용을 그대로 요약 정리한 내용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성장 배경으로 독일에서 엄격한 고등학교 교육을 견디지 못하고 학업을 포기하고 전 가족이 이탈리아 파비아라는 도시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는 이미 이탈리아에서 근대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 입장에서는 근대 산업혁명의 시작을 통해서 많은 관심이 이렇게 과학과 그런 것에 많은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 아버지는 전기공학자로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최초의, 이게 최초가 아니고 최초입니다. 최초의 전기 발전기를 설치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거의 1900년대 초에 전기 발전소를 설치하는 엔지니어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로 그 시대를 앞서가는 이제 그런 일이죠. 그런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컸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전기와 전자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공학적인 여러 가지 학문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다시
스위스의 지리 대학에 입학하면서 본격적으로 물리학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아인슈타인이 너무 늦게 물리학 공부를 시작한 게 아닌가, 다른 많은 천재에 비해서.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버지가 그 전기 발전소를 설치하시는 공학자셨고, 당시 이탈리아가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어떤 공식적인 그런 공부는, 물리학에 대한 공부는 늦게 했지만 여러 가지 환경이 어릴 때부터 과학자로서, 물리학자로서 이렇게 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취리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몇 년 뒤에 과학 잡지사에 세 편의 논문을 보내는데, 이 세 편 논문의 모두가 노벨상을 수상할 정도의 아주 높은 가치를 지녔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논문은 원자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 논문은 양자역학에 관한 내용이고, 세 번째 논문은 상대 이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이 아인슈타인이 설명을 하기는 자신의 이론은 상대 이론이다, 이렇게 그 용어 자체를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 원리를 먼저 발표하고 10년 뒤에 특수 상대성 원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충해서 일반 상대성 원리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특수 상대성 원리가 먼저 나오고 일반 상대성 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왜 특수 상대성 원리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서 저자가 설명하는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 상대성 원리를 통해 동일한 관성계에서 시간과 공간의 상대적 변화를 예측한다. 이것이 바로 발표된 논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특수 상대성 원리는 사물을 추락시키는 중력의 문제를 명확하게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특수 상대성 원리의 단점인 중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고, 거기에 대한 이 해결책으로서 일반 상대성 원리로서 중력 문제를 같이 엮어서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레프 랜다우라는 사람은 상대성 이론을 두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과학 이론이라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은 특수 상대성 원리가 잘 해결하지 못한 그 중력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 저자는 뉴턴의 중력에 대한 이해와 아인슈타인의 중력에 대한 이해를 비교를 했습니다. 먼저 뉴턴은 중력에 대한 상세 이해 없이 공간을 통해 물질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가설로서 접근했고, 그리고 물체를 움직이는 중력은 절대적, 선형적, 수평적으로 텅 비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뉴턴은 중력이 왜 작용하는지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 중력이 작용하는 그 공간을 절대적이고 선형적이고 수평적으로 텅 비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인슈타인은 거기에 대한 반발로서 중력이란 것은 텅 비어 있는 이 공간에서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특정 물리량으로서 이 공간은 절대적이고 선형적이고 수평적인 것이 아니고, 공간은 파도처럼 물결치고 굴절되고 왜곡되는 이런 어떤 우리가 쉽게 이해 안 가는 어떤 하나의 물리량 또는 물리적 성질로서 공간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중력을 설명할 때.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공간은 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요동치고 물결치고 이런 곡선의 형태, 그리고 때로는 이 공간이 찢어지는, 그래서 이 공간이 절대적이고 수평적이고 선형적이지 않고 곡선 형태의 공간으로서 이 중력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곡선 형태의 공간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또는 특수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르하드 리마이라는 사람이 수학적 모델로서 이 곡선 형태의 공간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곡선 공간의 특성은 수학적 명제로 표현이 되고 해결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는 리만 공면이라는 수학적 용어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공간은 물질이 있는 곳에서 곡선을 이룸을 수학적으로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태양이 빛이 굴절시킨다고 예측했고, 이것은 정확하게 후대에 관측이 됩니다.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도 공간과 짝을 맞추어 곡선을 이룹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시간과 공간은 마치 두 개의 실이 엮여 있는 것처럼 시간이 변하면 공간도 같은 비율로 변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은 넓게 확장하고 팽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빅뱅 이후로 우리 우주는 실제로 팽창된 것이 관측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력파를 통해서 공간은 물결처럼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요동치는 실제의 물리 양으로서 그렇게 정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수 상대성 원리와 일반 상대성 원리를 저자는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 상대성 원리는 정지해 있거나 등속 운동을 하는 관성계에서 시간과 공간은 관측자에 의해 상대적으로 관측된다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지해 있거나 등속 운동을 하는 관성계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우주상에서는 이 정지해 있거나 등속 운동을 하는 그런 관성계는 사실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특수 상대성 원리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운동을 하는 좌표계에서는 상대적으로 고정되거나 느리게 운동을 하는 좌표계보다 시간이 느리게 간다. 그래서 자연계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특수한 경우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상대성 원리는 중력의 그런 가속도와 같이 그런 원리를 이제 바라보는데, 특수 상대성 원리하고는 반대로 자연계는 거의 모든 운동이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등속 운동을 하는 그런 자연계의 현상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자연 현상을 더 넓게 다루는 것이 일반 상대성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속 운동 또는 중력이 큰 그 좌표계에서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느리게 간다. 느리게 관측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구의 낮은 곳에서는 상대적으로 중력이 크므로, 즉 중력은 말 그대로 가속도의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시간이 느리게 간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수 상대성 원리는 한 번 더 종합을 하자면은 이 등속 운동이나 정지해 있는 그런 관성계에서 적용하는 법칙이고, 일반 상대성 원리는 이런 일반 관성계가 아닌 가속 운동을 하는 일반 이런 내추럴한 그런 어떤 유니버스에서 적용되는 그런 원리가 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특수 상대성 원리와 일반 상대성 원리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광속도 불변의 원리입니다. 이 광속도 불변의 원리로 인해서 우리가 시간과 공간이 서로 실처럼 마치 그 날실과 시실이 엮여 있는 것처럼 우리가 유추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은 우리가 변하는 속력의 우리가 측정 상대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거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공간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은 가변적으로 곡선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제가 해드렸죠. 그래서 이 매끈한 직선을 경로로 우리가 갈 때는 당연히 이동 시간이 짧아지겠죠. 근데 곡선을 경로로 우리가 선택할 때는 당연히 이동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래서 중력은 가속도의 한 종류이므로 높은 중력에서는 공간이 휘어져서 경로의 이동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정리를 하자면은 공간과 시간의 변화 비율에는 일정 비율이 있음을 광속도 불변의 원리로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공간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시간이 반대로 줄어드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 속력이 4다. 그러면 이 속력이
4가 되려면은 밑에 시간은 2가 되고, 그리고 위에 분자는 8이 이제 되면은 2분의 8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뭐냐면은 8대 2라는 이 공간이 바뀌게 되면은 시간도 같이 그만큼의 비율로 변화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속도 불변의 법칙은 뭐냐면 시간과 공간이 함께 엮여서 시간이 됐든 공간이 됐든 어느 것 하나가 바뀌게 되면 따라서 같이 변하게 된다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변하면 시간도 항상 같은 비율로 변하게 되어 있다. 공간은 증가하는데 시간이 줄어드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은 시공간이라는 실처럼 함께 얽혀 있어서 탄력적으로 유동하고 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탄력적으로 함께 움직이고 유동하기 때문에 반드시 빛의 속도는 일정해야 된다. 그래서 빛의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온 우주에서 우리는 상대적인 시간과 공간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시간은 왜 흐르지 않는가에 대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빅뱅 이래 우주의 모든 형성된 것은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에 맞춰서 빛의 속도로 전부 다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그 연장선인데 우리가 사실은 3차원 공간에서 X축, Y축, Z축에 있는 이 3차원 공간에서 시간을 더하면 이 4차원이 되는데 이 1차원, 2차원과 3차원을 그냥 공간으로 하나로 묶어버리고 공간과 시간으로서 이렇게 좌표계를 나타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우주에 있는 모든 형성된 것들은 빅뱅 이후로 빛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느낄 때 정지하고 있는 물체도 빛의 속도로 시간의 축으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지하고 있는 물체가 속도를 내서 다른 곳으로 간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빛의 속도로 이미 이동 중인 물체가 경로를 바꾸어서 다른 방향으로 어떤 있는 위치의 방향만 바꾼 것이 결국 그 물체가 속력을 가져서 움직이고 있다는 그 논리에 우리가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뭐냐면 빛이 이 모든 우주에서 형성된 모든 것이 빛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건 아래서 정지해 있는 물건조차도 사실은 그것이 이 빛의 속도로 시간축으로서 이미 빛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종합을 하면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빅뱅 이후에 온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자 보십시오. 우주가 팽창하고 있죠. 우주가 팽창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눈에는 이게 지금 고정이 되어 있지만 이 우주 안에서 우리가 같이 팽창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눈에는 이게 정지해 있지만 우주 전체를 보면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나요? 공간 속에서 이 공간이 지금 빅뱅 이후로 계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팽창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풍선을 이렇게 불잖아요. 풍선을. 그러면 풍선을 불 때 풍선에 왜 테이프를 하나 고정을 시켜요. 테이프를. 그러면 그 테이프만 바라보면 테이프는 움직이지 않지만 우리가 풍선을 불면 풍선이 커짐에 따라서 그 붙여있는 테이프의 위치가 팽창하면서 이 위치가 바뀌겠죠. 그거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한 방향의 속력으로 이동 중인 물체는 자체적으로 이미 빛의 속도로 이동 중이나 그 물체의 방향성이 그저 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시간의 제한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지금 이 일반 상대성 원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달리는 기차 안에서 정지되어 있는 물체는 정지되어 있지만 실제는 같이 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더 쉽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그것은 좀 좁은 규모에서의 설명이고 우주 자체가 팽창하게 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지금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구는 움직이고 있고 지구는 태양을 돌고 있고 태양은 이 우리 은하계를 돌고 있고 그리고 이 은하계는 이 우주와 같이 팽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지해 있는 것은 이 우주 안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근데 그 우리가 속도라든지 공간이라든지 그런 거는 상대적으로 예. 우리가 예. 보는 거 아닌가요? 내가 어디서 멀어지고 있다 하면은 예. 그 기본점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하는 건데 그 기본을 예. 어디다 두고서 우리가 이것이 빛의 속도로 간다 아니면 공간이 팽창하고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거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예. 그걸 갖다가 우리가 기준 점을 잡아서 우리가 보는 거지. 예. 그저 그냥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빛의 속도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예. 이번 태양계도 상당한 예. 속도로 갔다가 이 은하계를 갖다가 돌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은하계도 팽창을 하고 예. 있으니까는 그것도 어마어마한 속도로 갖다가 움직이고 있을 거고. 하지만 예. 빛의 속도는 예. something 그냥 빛만이 어치브할 수 있는 거지 일반 예. 물질이 어치브할 수 있는 속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일반 상대성 원리가 나오게 된 그 배경에는 사실은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빛의 속도가 왜 항상 일정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왜 빛의 속도로 지금 현재 이동 중인가? 이제 그것이 사실은 역으로 이렇게 해설이 이제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저도 그 부분에서는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가 왜 일정한가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했는데 왜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미 빛의 속도로 이동 중인가는 사실은 저도 완벽하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나중에 좀 시간적 여유가 되면은 다시 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는 완전하게 꿰뚫어서 마치 그 의문이 전혀 없을 만큼의 깊이로 이해를 하지는 아직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상대성 원리를 설명하고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더 여기서 좀 요약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속도 불변으로 인해서 우주의 모든 형성된 것은 시공간적으로 모두 상대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절대적 시공간이 아닌 각자의 좌표계에 따른 상대적 시공간이 존재한다. 그래서 좀 전에 아까 그 법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우주에서는 절대적인 어떤 좌표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점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우주가 어떻게 팽창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각각의 상대적인 지점을 우리가 측정을 해서 그렇게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은 실처럼 서로 얽혀 있어서 구부러지고 찢어지면서 모든 우주의 역동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간은 지금도 수많은 물질의 생성과 소멸 중에서 역동적으로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양자 역학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먼저 요약을 먼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성 원리가 거짓 세계를 설명한다면 양자역학은 미지 세계를 설명하는데 최적화된 물리학입니다. 거짓 세계에서는 시공간이 매끄럽게 구부러져서 있으므로 수학적 해석이 쉽습니다. 그러나 미시 세계에서는 시공간이 양자화되어 있어서 즉 불연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학적 해석이 통계적으로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너무 심하게 시공간이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대성 원리를 이 양자역학에 수학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은 1900년대 초부터 발전하기 시작했고 이 그 막스
여기 보면 이제 플랑크라고 해서 L이 이제 들어가 되는데, 막스 플랑크는 뜨거운 열 상태 속에서 균형 상태에 있는 전기장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 전기장의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음을 예측했고 실제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스 플랑크가 한 것은 양자역학을 여는 포문으로서 전기장의 에너지의 양자화를 예측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막스 플랑크가 열어놓은 그 에너지의 불연 속성에 관한 연구를 아인슈타인이 광양자설로서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리고 비록 그 양자역학의 기초를 놓는데 아인슈타인은 크게 기여를 했지만 결국은 양자역학과 완전히 등을 돌게 됨으로 인해서 아인슈타인은 죽을 때까지 양자역학을 거부했고 또 그 양자역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인이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인슈타인은 그것을 결국은 원활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닐스 보어가 양자 이론을 더욱더 발전시키게 되는데 이것은 그 원자 속에 있는 전자 에너지도 양자화되어 있음을 밝힘으로써 이 양자역학이라는 퀀텀이라는 이 양자화의 개념이 이 양자역학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더 많이 보편화되는 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원자 속에서 이 전자 에너지가 양자화된다는 것은 전자가 특정 원자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이동 시에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불연속적으로 양자 도약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베너 하이젠베르그는 전자는 다른 물질과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존재, 즉 위치와 속도를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전자는 상호작용이 없으면 위치와 그런 각 운동량을 파악이 불가능하다라고 하이젠베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상호작용에서 다른 상호작용으로 넘어가는 양자도약이 대부분 우발적이고 예측할 수 없음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그 닐스 보어의 양자역학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빛의 이중성인데 사실은 지금 이 카를로 노벨리는 사실은 양자역학을 이 한 페이지로만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책 페이지를 보면은 뭐 10페이지도 안 되는 책에 너무나 짧게 설명을 해가지고 이 빛의 이중성은 제가 제 임의로 집어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양자역학과 이중슬릿 시험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임의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자총으로 이 전자를 쐈을 때 관측을 하기 전에, 즉 이 전자가 주위에 있는 어떤 형성된 것들과 상호작용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대로 어떤 간섭 없이 그대로 그 행동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관측했을 때 그 전자가 이 이중슬릿을 통과하는 비헤이비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지금 이중슬릿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측한다는 개념은 빛을 관측 대상에 부딪히게 해서 그 부딪힌 것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래서 그 상호작용을 알아보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전자는 너무 작기 때문에 만약 빛이 전자와 충돌하게 하게 되면 이게 관측이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빛에 튕겨 나가서 그 위치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면은 결국 그 찰나에 그 있는 위치를 알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관측이 안 됩니다. 그래서 관측이란 그 행위는 관측 대상의 운동 성질까지 바꾸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문제됩니다. 그래서 우주는 그 수없는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두 가지 속성을 모두 한꺼번에 지닌다고 여겨집니다. 그것은 파동과 입자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파동은 그 요동의 현상으로서 우주 전체가 하나로 이어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입자는 요동의 찰나 운동 형태이며 고정된 값을 가지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 찰나에만 유효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요동하는 우주의 패턴을 관측을 통해 분석할 수 있지만 찰나 입자상과 함께 요동의 패턴을 함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불교와 이렇게 우리가 연결해서 보면은 모든 것이 그런 상호 작용을 통해서 그 뭐랄까 형성된 것이 그 드러나기 때문에 이중슬릿 시험은 이렇게 파동과 입자라는 그 이중성,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자면 화엄경에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그 하나 속에 그 모든 것이 있고 또 이제
그 모든 것에 그 각각이 그 하나가 있는 것처럼 그 전체와 그런 개체로서 이런 뭐랄까 여기서 이제 설명하는 그런 파동과 입자로서 그렇게 우리가 불교적으로 교학적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구조입니다. 이 우주의 구조도 카를로 로벨리가 몇 장을 할애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의 내용만 짧게 요약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주 구조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원시적으로는 지구를 평면을 보고 하늘이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건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세기적 우주관, 특히 그 여기 보면은 아낙시만드로스라고 이 BC 610년부터 546년에 살았던 이 사람이 그 옛날에 이렇게 지구 위에 우리가 이렇게 서 있고 그리고 이 하늘이 이 지구 위에 모든 그런 이 구형처럼 떠받치고 있다는 그 첫 개념을 인류 역사상 문헌적으로 처음으로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를로 로벨리의 책에는 이 아낙시만드로스의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카를로 로벨리가 이런 우리의 그 인류 그 과학의 우주에 대한 우리 인식의 변화의 척도로서 아주 자주 인용하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시적 우주관과 이제 근세기적 우주관이 있는데, 원시적 우주관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천체론에서 제시를 하죠. 우리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 그러나 코페르니쿠스가 처음으로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 우리는 이 태양의 중심을 우리가 지구가 돌고 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를로 로벨리가 여기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왼쪽과 오른쪽은 같은 이 망원경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왼쪽은 이렇게 사진을 보면 그냥 평면처럼 이제 보이죠. 근데 같은 사진을 이 질량을 가진 중량을 가진 이 별들이 공간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그림은 같으나 이 질량이 클수록 공간이 왜곡되어서 곡선으로 바뀌는 이미지를 첨부해서 넣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 공간을 우리가 바라볼 때 왼쪽을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냥 평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시공간의 개념으로 보면 이렇게 각 별 주위로 이렇게 공간이 휘어져 있음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하들이 흩뿌러진 우주의 조직체 전체가 하나의 그 거대한 파도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카를로 로벨리가 두 개의 같은 사진으로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넣은 페이지인데 워낙 짧게 우주의 구조에 대해서 몇 페이지 하려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한 페이지를 넣었습니다. 우주의 미래에 대해서. 그래서 우주는 끊임없이 지금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팽창하고 있다는 것은 빅뱅 초기에 가졌던 그 열 에너지, 그 운동 에너지가 팽창하는 우주의 공간으로 인해서 점점 그 열 에너지가 식어가고 엔트로피의 수치가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엔트로피는 열의 이동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한된 공간 안에 이런 확률 분포가 이렇게 많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엔트로피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데 이 우주가 영원의 팽창을 지속한다면 이 열이 고르게 펴져서 평형 상태까지 이르게 되면 더 이상 이 높고 낮음 아니면 이제 덥고 추움 같은 이런 상대적인 그런 어떤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불평형 상태에서 평형 상태로 가려고 하는 그 운동 자체의 원인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형 상태에 이르면 사실은 우주의 죽음이죠. 아무런 그런 우주의 그런 운동 자체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무엇을 하나 질문을 하고 싶냐면은 과연 우주가 앞으로 계속 팽창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한 기점을 찍고 다시 수축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우주의 구조를 바라볼 때 우리가 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 아닐까? 그래서 제가 이 페이지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구조에 대한 또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잠깐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없으시면은 제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지금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오면서 상대성 원리하고 그리고 이제 양자역학이랑 우주의 구조를 했는데 사실 이까지가 그렇게 책의 내용에서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입자도 까를로 노벨레가 진짜 몇 장 할애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좀 공부를 해가지고 이 내용을 좀 많이 좀 실었습니다. 입자에 대해서. 왜냐면은 제가 저번에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해서 이미 그 상대성 원리를 다 설명을 했고 또 여러 가지 그 양자역학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입자에 대해서는 좀 더 이번에 상세히 설명을 하면은 다루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길게 늘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책의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입자 물리학의 그 탄생 배경으로서 이 우주 안에는 많은 그 빛과 물질들이 끊임없이 요동치면서 이동 중인데 그 빛은 그 광자를 매개로 이제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자를 매개로 에너지를 전달을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제 전자기장 안에서 이제 이 광자가 매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핵은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 로 이제 구성이 이제 되고 또 원자는 마지막 전자로까지 이제 구성이 되죠.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는 다시 쿼크 및 기본 입자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사실은 이제 쿼크와 전자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그 끊임없는 입자의 생성과 소멸 그리고 상호 관계에 의한 역동적 운동으로 스스로 또한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입자 이론은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천천히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부터 표준 모형이라는 이름의 입자 물리학이 비로소 정립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가 이제 입자 가속기를 실제로 돌려가지고 수없이 이 많은 그 입자들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것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표준 모형이라는 이름으로 입자 물리학이 정립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자 물리학의 그 성장과 한계인데 입자 물리학은 그 관측에 초점을 두고 또 거기에 대한 이론의 부재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물리학계에서 외면을 받아온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또 명확한 규칙 없이 또는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공식도 상당히 난해하고 또 그런 뭐랄까 액큐레이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공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공식을 한데 모으면서 정립이 되었지만 여전히 쉽게 원활하게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상대성 원리나 양자역학에 비해서 상당히 그 간결하고 명확성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표준 모형의 방정식은 정말로 저자가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복잡하고 난해하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무니없는 그런 방정식의 계산 결과를 계산하기 위해서 재기록화된 매개 변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폴 디렉이라는 위대한 그 물리학자는 중등 순간까지 표준 모형 방정식을 간결화 시키려고 했지만 이제 그 실패하고 또 큰 결함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주를 관측한 결과 중력 효과를 일으키는 그런 암흑 물질을 발견했는데 그 암흑 물질을 입자로서 사실은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모양은 이렇게 암흑 물질을 이렇게 원활하게 설명을 잘 못하고 있다. 그것이 큰 한계가 된다라고 로벨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모형은 위에서 이야기한 중력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 그래서 표준 모형은 사실은 강력이나 양력이나 전자기력을 효과적으로 설명하지 중력을 아직 효과적으로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모형에서는 또한 그 입자 가속기에서 이 새로 발견한 그 기본 입자 간의 이 체급 차이가 너무 심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표준 모형은 궁극적 이론이 아니고 그 궁극적 이론을 위한 디딤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모형은 많은 결함과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유용하게 세상의 물질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는 제가 제 개인적으로 조금 설명을 좀 붙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카를로 노벨리는 여기까지밖에 설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더 보탰습니다. 여기서 보면 가장 왼쪽이 원자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원자의 구조에서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전자가 되겠고,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이 원자 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 핵이 지금 여기 있죠. 그래서 그 원자 그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는 다시 쿼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과학계가 바뀐 최신 입자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좀 이 페이지가 좀 힘든데 제가 이것을 최대한 간결하게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준 모형에는 총 17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이 퍼미언이라는 이 그 스핀의 그 전환량이 반정수인 이 폴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스핀의 그 전환량이 정수인 보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뭐냐면은 쿼크를 이루고 있는, 즉 쿼크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구성 입자가 되죠.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라는 무거운 입자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쿼크고, 그 쿼크는 다시 6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업 앤 다운 페어와 참 앤 스트레인지 페어와 탑 앤 바텀 페어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우주는 업 앤 다운만 있어도 사실은 설명이 됩니다. 그러나 이 양자 이 입자 가족에서 좀 더 큰 에너지로, 좀 더 큰 속력으로 이렇게 부딪혔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뭐랄까 에너지 양에 따라서 나오는 이 쿼크의 종류가 세대별로 이렇게 달리 이렇게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이제 페이지에 보면은 쿼크 제너레이션이 이제 보이죠. 그래서 헤비어라고 이제 보이죠. 그래서 업 앤 다운이라는 처음 발견된 제너레이션보다 참 앤 스트레인지가 더 헤비하고, 그리고 이제 탑 앤 바텀이라는 것이 더 헤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준 모형을 만듦에 있어가지고 이 업 앤 다운 쿼크를 발견했을 때 공식적으로 또는 수학적으로 이렇게 풀어 나가다 보니까 업 앤 다운 쿼크보다 더 헤비한 그 참 앤 스트레인지가 있어야 될 텐데 하는 것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것이 발견이 이제 되었죠. 그래서 이 폼이라는 것은 이 스핀의 전환량이 반정수인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무거운 입자와 또 가벼운 입자, 무거운 입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쿼크로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이루게 되고, 이 렙톤이라는 것은 가벼운 입자로서 이런 전하, 그러니까 이제 원자의 가장 최외곽을 돌고 있는 그 전하를 얘기하죠. 그래서 그 최외곽에 있는 전하나 전하는 사실은 이 음전환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입자 가속기를 통해서 이 음전하의 이 전하의 양이 중성인 중성 일렉트론이 있다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쿼크도 이 제너레이션에 있는 것처럼 렙톤도 제너레이션에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자 가속기에서 에너지를 더 크게 이렇게 해서 입자를 충동시켰을 때 그 에너지의 양만큼 우리는 새로운 좀 더 헤비한 이런 렙톤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first generation보다 second generation 더 헤비하고 third는 더 헤비하게 되죠. 그래서 이 표준 모형에서 입자를 구성하는, 즉 무거운 입자와 가벼운 입자는 이렇게 우리가 쿼크와 그리고 렙톤으로서 설명이 되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중간자라고 해서 이 쿼크는 절대로 혼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쿼크는 반드시 세 개가 짝을 이루어서 하나로서 이렇게 표현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이 쿼크를 이어주는 그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을 글루온이라고 하는데, 이 글루온이 이 쿼크를 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한 상태로 그런 강력을 통해서 이어주는 그런 매개체로서 우리는 그 보존이라는 이 컨셉 안에서 이 글루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루온은 강력을 매개하고, 그리고 포톤, 이 광자는 전 자기장을 매개합니다. 그리고 양력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마치 이
그 핵이 불안전한 그 원자 핵이 안전한 상태로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관여하는 것이 양력인데 그 양력을 매개하는 것이 바로 Z랑 플러스 W 마이너스 W 보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이 우주를 이루고 있는 모든 입자는 쿼크와 그리고 렙톤과 그리고 중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가 더 붙는데 이게 히그스 보존인데 우리가 물리학자 특히 이제 입자 물리학자 공부를 하니까 이 그 양력을 매개로 하는 이 G 보존이나 플러스 마이너스 W 그 보존 이 그 매개하는 이 입자가 질량을 가지게 되는데 이 질량을 이 양력을 매개하는 이 입자가 질량을 가지는데 이 질량을 가지게끔 도와주는 그 또 다른 매개 입자가 바로 이 히그스 보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히그스 보존이 양력을 매개로 하는 G 보존과 플러스 마이너스 W 보존의 이 입자의 질량을 부여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볼 때는 좀 이제 어려울 수 있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양성자와 중성자는 쿼크로서 우리가 이렇게 구성이 된다. 그리고 원자의 그런 전자는 우리가 렙톤이라는 가벼운 입자로서 구성이 된다. 그리고 이 입자가 서로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매개 입자가 필요하죠. 왜냐하면은 이 두 개나 세 개가 떨어져 있는 것이 이렇게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매개할 수 있는 힘 또는 매개할 수 있는 중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중간자로서 글루온은 사실은 영어의 글루에서 나왔습니다. 붙인다. 그래서 이 쿼크를 세 개를 붙이는 그래서 이 쿼크를 이렇게 평형 상태로 이제 만들어주는 그 강력을 매개하게 되고 포톤은 이제 광자로서 전 자기장을 매개하고 한 번 더 양력은 G 보존과 플러스 마이너스 W 보존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모형에서 여기 보면은 가장 왼쪽이 이게 전할 양이 있습니다. 3분의 2,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반정수의 이 스핀 양을 이 무거운 입자와 가벼운 입자는 가지고 있죠. 이 쿼크와 렙톤은. 근데 중간자인 보존은 이 스핀 양이 정수입니다. 1, 1, 1, 1. 그렇기 때문에 이 입자에서 가장 중요한 물리학적 그 성질이 스핀인데 스핀은 우리가 일단 보면은 뭐 회전하는 이제 그런 성질로 이제 보시는데 사실은 전자 자체는 회전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마치 이 플러스 마이너스의 뭐랄까 자석이 스스로 이 자기장을 만들어 내는 것처럼 이 전자라는 입자 자체가 회전을 해야지만 만들어낼 수 있는 즉 전하를 가지고 있는 입자가 회전을 해야지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성질을 회전을 안 하면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전 물리학의 개념을 차용해서 가져와서 붙인 그런 개념입니다. 스핀. 그래서 그 스핀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런 전하량을 반정수냐 정수냐 할 때 그때 쓰이는 개념이고 그런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쿼크는 이제 강력과 관계가 되고 이제 렙톤은 양력과 관계가 된다. 그래서 쿼크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연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힘을 입자 물리학으로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력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쿼크가 뭉쳐서 입자를 만들기 위해서 쿼크 사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쿼크에 작용하는 힘이 강력이고 그 힘이 작용하는 근원이 칼라입니다. 칼라. 이 칼라는 이제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얘기를 하면 이 세 개의 쿼크가 뭉쳐가지고 때로는 이런 양성자가 되고 때로는 중성자가 되는데 이 양성자와 중성자를 보게 되면 양성자 안에는 업 쿼크가 2개 있고 다운 쿼크가 하나 있고 중성자에서는 다운 쿼크가 2개 있고 업 쿼크가 하나 있는데 둘 다 업 쿼크와
그리고 다운커크의 개수는 다르지만 여기 들어가 있는 이 색깔이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우리가 이 녹색과 빨간색과 파란색을 맞추면 하나가 되듯이 이 쿼크에 작용하는 힘의 근원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우리 칼라라고 입자 물리학자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뭉쳐가지고 평형 상태에 이르는 이런 강력의 근원으로서 우리가 맛이다, 색깔이다. 이제 그런 표현을 입자 물리학자가 썼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색을 가진 쿼크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세 가지 쿼크가 모여서 입자를 이룹니다. 양성자나 중성자. 그러나 양성자와 중성자는 들어가는 업 쿼크와 다운 쿼크가 다릅니다. 그래서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뀔 수 있고 중성자가 양성자로 이제 바뀔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변환하면서 에너지를 주고받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색이 모여서 입자를 합치면 비로소 흰색이 되듯이 색깔이 그래서 이제 이런 각가지 빨간색과 그리고 그린과 블루가 합치면 이 각각의 성질이 소멸되어서 중성이 되고 강력을 매개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굴론이다. 또한 색을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력의 작용 범위는 입자 내에 매우 작은 구간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쿼크는 질량이 다른 입자에 대해서 매우 무겁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입자로서 이 원자 내에서만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광자는 질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자는 사실은 우주의 이 공간에서 무제한적으로 이 전자기장의 그 범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자 가속계에서 고에너지를 만들어서 인위적으로만 해체가 가능하지 한 번 쿼크가 결합이 되면은 그것을 사실상 해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강력입니다. 강력. 그래서 강력은 양성자와 중성자를 매개하고 그 양성자와 중성자는 쿼크가 모여서 만들기 때문에 강력은 이 양성자와 중성자를 이루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양력은 뭐냐? 양력은 우리가 양성자와 중성자가 서로 변할 때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고 중성자가 양성이 될 때 이 업커크와 이 다운커크 사이에 변환이 일어나는데 이를 매개하는 힘이 양력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이 어떤 원자 핵이 분열할 때 평형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관여하는 힘이 양력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력은 쿼크가 색을 바꾸는데 작용하는 힘이고 그리고 G 보존과 W 플러스 마이너스 W 보존이 매개하여 상형체방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핵 분열에 관여하는 힘이지만 아직 힘의 근원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력은 중성자와 양성자를 결합시키는 힘이고 양력은 그 원자 핵을 평형 상태로 분열시키는 그런 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력은 이제 무엇이냐? 핵력은 강력과 조금 다릅니다. 즉 중성자와 양성자를 매개하는 힘입니다. 중성자 안에는 쿼크를 매개하기 때문에 강력이 들어가고 양성자 안에도 강력이 들어가는데 이 핵력은 중성자와 양성자 두 개를 어떻게 연관시키냐 이제 거기서 나온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핵자는 원자핵 자체, 즉 양성자와 중성자를 한꺼번에 가리키는 단어인데 사실은 이 핵력은 따로 존재하는 힘이 아니고 이 강력이 불균형 상태에서 평형 상태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밝혀진 힘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강력은 이 양성자 안에서 중성자 안에서 각각의 쿼크가 연관되는 힘이고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함께 얽히는 힘은 핵력인데 그것도 강력이 관여를 하더라. 그래서 그 강력이 다르게 표현된 힘을 핵력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자 구성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전기력이 있습니다. 전기력. 우리에게는 강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력이 있습니다. 자, 근원이 뭐냐? 전기력은 전하가 근원입니다. 강력은 뭐냐? 쿼크 안에 있는 그 색, 블루와 그린과 레드가 그 힘의 근원입니다. 양력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전기력은 당연히 이 전하기 때문에 청력과 인력 그 두 종류가 있죠. 그리고 이 강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색깔,
블루, 그린, 레드 세 개가 있죠. 힘의 성격은 이제 뭐냐? 전기력도 청력과 인력이 있고 강력도 청력과 인력이 있습니다. 근데 양력은 뭐냐? 양력은 원자 핵이 분열되는 그런 깨는 힘이 되어 있습니다. 중심점은 전기력은 전하의 중심이 되겠고 강력은 블루, 그린, 레드의 색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이 공식은 제가 이렇게 나타냈고 별로 중요하지 않고 전기력은 광자가 매개합니다. 즉 전자기장에서 광자가 에너지를 전달하는 매개 입자가 되겠죠. 그리고 글루온이 이 강력을 매개하는 입자가 되고 양력은 G 보존과 플러스 마이너스 W 보존이 매개를 하게 됩니다. 작용법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자는 질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용법인은 무한대가 됩니다. 그래서 빛이 공간에서 무한대로 가죠. 그리고 강력은 질량이 매우 무겁습니다. 이 안에 있는 이 쿼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쿼크는 사실상은 이 핵 안에서만 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력도 없죠.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작용 범위가 전자기력은 무한대고 강력과 양력은 이렇게 핵 안에 있는가? 그것은 나중에 이 다음 페이지에서도 이 힘을 비교하는 데서 우리가 더 상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자를 구성하는 자연계 힘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강력이 1이라면은 전자기력은 거기에 0.01입니다. 그리고 양력은 0.001이고 중력은 0.00000, 거의 뭐 그게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좀 설명을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사실 우리는 중력을 가장 쉽게 느끼지만 실제로는 자연계에서는 강력이 가장 세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강력을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강력은 한번 쿼크가 형성될 때 작용하고 쿼크가 안정됐을 때는 우리가 측정할 수도 없고 잴 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원자를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러나 강력은 이렇게 강하지만 이 아주 작은 이런 핵과 양성자와 중성자 안에서만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힘은 뭐냐? 사실은 그겁니다. 전자기력. 제가 제 손을 이렇게 쳐요. 이 감각이 있죠. 어떻게 이 감각이 느껴집니까? 이것은 전자기력의 이 반발로 인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실제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 눈으로 또 감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전자기력과 중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강력에 비해서 중력이 이렇게 작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유럽의 입자 물리 연구소가 이렇게 아주 크게 있고 그 내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입자 물리 연구소와 이 충돌기가 이게 중요하냐면 이 한번 결합된 이 쿼크는 이게 해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때문에 아주 빛의 속도로 가까운 강한 고에너지로서 충돌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이제 분해된 그런 입자, 그로서 우리가 입자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한 5분 내로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로벨리가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철학을 담아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건 그대로 제가 카를로 로벨리의 말을 가져온 겁니다. 스스로 말하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리학을 통해서 저 우주 끝까지 관측했다면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 인간은 현대 물리학이 발견한 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나? 나는 누군가? 인간은 누군가? 빠르게 생성 소멸하는 입자 쪽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우리는 그저 양자와 입자로만 되어 있는 그런 물질에 불과한가? 아니면 우리 각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스스로를 나 자신이 느끼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의 가치, 꿈, 감정, 지식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우리는 대체 무엇인가? 로벨리가 이렇게 묻습니다, 스스로. 그리고 이제 다음 장에서 이 현대 물리학을 아직도 우리가 표현을 못하고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자신도 사실은 우리 스스로를 모른다.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과 우주를 바라보는 주체이고 현실이란 사진의 공동 작가이다. 즉 우주가 끊임없이 이렇게 생성되고 소멸되는데 우리도 그 우주의 이 운영되는 이 원리의 공동 사진 작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세기 동안 우주의 중심이라고 우리가 또는 지구가 중심이라고 이렇게 여겨왔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인간이 특별할 것이라 여겼지만 사실은 자연의 일부이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서로의 정도를 교환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의 의식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공감되는 답을 아직 찾지는 못했지만 안개가 걷히고 있다. 아마 까를로 노벨리가 박문호 박사님처럼 상당히 뇌과학에 관심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법칙 아래서 인간의 행동과 의지가 정말 인간 스스로 자유롭게 내릴 수 있는 그런 결정에 의존하는가, 아니면은 이 자연의 법칙 아래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종속되어 있나. 그걸 이제 카를로 로베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진정한 의미의 자유로운 결정은 무엇인가? 이 진정한 의미의 자유로운 결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우주에 있는 모든 크고 작은 것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이 독립적인 존재로서 정말 우리 스스로 이런 자연을 거스르고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고 우리 스스로 어떤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을 내리는 나도 사실은 세상과 우주 속에서 끊임없이 함께 형성되고 변화되고 인식되기 때문에 진짜 우리 스스로 독립적으로 이 자연과 상관없이 이 자연에 있는 모든 것과 상호작용을 일으키지 않고 우리 스스로 독립적으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그렇게 까를로 로베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까를로 로베리가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있게 한 이 대자연은 마치 인간의 우주를 파괴할지언정 자연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자연은 언제나 우리의 어머니처럼 모든 것을 있게 하고 모든 삶을 가능케 하고 모든 우주를 이 생생한 이 대우주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주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근본 고향인 지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은 까를로 노벨리는 우리의 집, 이 대우주, 이 속에서 우리는 형성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이 슈퍼노바라는 이런 별이 폭발할 때 그 별의 자녀로부터 왔다. 그래서 고통 속에 있을 때나 웃을 때나 환희에 차 있을 때나 그저 우리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존재할 뿐이다. 아주 철학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닿지 못한 모든 것들과 신비, 그 대우주의 아름다움이 우리를 숨죽이 만든다. 그래서 저는 이 까를로 로벨리의 책을 읽으면서 이 마지막에 우리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서 많은 감명을 받았고,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여기에 한 페이지를 더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이란 존재, 노벨리의 열린 질문을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 자연, 이 대우주, 이 지구에 있는 공기, 이 지구에 있는 나무, 그리고 지구에 있는 음식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몸을 유지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다시 그것을 소화하고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걸 배출하면 그것이 다시 자연으로 갔다가 다시 그것이 우리 안에 오기 때문에 이 몸이 나라고 한다면 이 몸은 끊임없이 이 온 우주와 끊임없이 흡수되고 배출되기 때문에 이 우주, 이 자연이 없이는, 이 음식이 없이는, 공기가 없이는 내가 있을 수 없고, 나라는 것도 내가 먹은 배출물이 다시 자연으로 갔다가 그것이 다시 나한테 오면 그것이 또 내가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지수화풍이라는 것이 4대가 이렇게 순환하는 것처럼 이 몸 자체를 독립적인 나만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과연 몸을 나만의 것이라 하십니까? 그 몸은 난가? 아니죠.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영역에서도 보면은 나라는 것은 반드시 부모님이 있고 인류 선대가 만들어 놓은 그런 문화나 지식이나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보로서 학습을 해가지고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할 수 있지. 나를 가르친 부모와 우리 인류의 선대의 이런 인류의 유산과 문화가 없었다면 나는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내가 다시 공부를 하고 다시 이 인류의 새로운 학습의 기회를 하기 때문에 모든 인류 속에서 나는 절대로 혼자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나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로서 내 정신을 나만의 것이다 할 수 있냐? 그게 아니죠. 너와 내가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리고 내가 부모로부터 배우고 이 사회로부터 배운 모든 인류의 유산, 문화와 교육과 과학이 전부 다 내가 배운 것이고 또 내가 그 배운 것이 다시 이 인류 문화로 다시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적인 몸도 나만의 것이 아니요.
정신도 나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카를로 로벨리의 책을 읽고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독립적으로 이 우주의 일원으로서 이 우주와 상호작용하지 않고 스스로 형성될 수 있는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 우주가 없다면, 그래서 이 지구가 없다면, 음식이 없다면, 공기가 없다면 우리는 숨도 쉴 수 없고 살 수도 없고 이 몸은 절대로 형성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아와 연기를 우리가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고통의 원인은 무엇인가? 물리학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관찰을 통해서 이 대우주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보이시죠? 흡수하고 배출하고 흡수하고 배출하고 정보가 전달이 되고 다시 내가 배운 것이 다시 학습에 기여되고 끊임없이 생성, 소멸하고 변화하고 있는데 이 모든 우주는 서로가 반드시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끊임없이 생성, 소멸, 변화하고 있다. 즉 이것은 무상이죠. 우리는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또는 이 우주를 관찰하면서 또는 그 우주의 일부분인 나라는 존재, 나, 몸, 마음, 그리고 감정, 우리의 이 신체를 통해서 무상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띠, 관찰을 통해서 무엇을 선명히 알아야 되는가? 이 대우주의 형상과 변화의 원리를 꿰뚫어 보는 첫 단추가 관찰이다. 관찰. 나라는 독립적인 그 관점을 빼고 그냥 있는 그대로 관찰을 해서 그 대우주를 관찰할 때 우리는 비로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아와 고와 무상을 꿰뚫어 알 수 있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관찰 플러스 삼매를 닦을 때 우리는 더욱더 대우주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고 그 삼매를 닦은 그 삼매의 힘 위에 윗바사나를 넣어서 비로소 우리는 이 우주의 원리의 기본 작동 형상 원리를 우리가 무아와 무상과 고로서 깊게 통찰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저는 카를로 로벨리의 글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불교의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본인 역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공부하면서 그의 책에서 여러 가지 자신의 어떤 부처님께 배운 그런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기에 녹아 있음을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